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아니에요. 작년에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뛴 종목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증시 역사상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6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직접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지수가 오르면 내 주식도 다 오르는 거 아니야? 전혀요. 코스피가 4천에서 5천으로 올라오는 동안 반토막 난 종목이 수두룩해요. 반대로 3배, 4배 오른 종목도 있고요. 결국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전부예요. 오늘은 코스피가 6천까지 가는 동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뭔지,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방향을 짚어드릴게요.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에요. 저는 방향만 보여드리는 거고 최종 결정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미스터 경제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힘이 뭐였는지부터 볼게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거든요. 시장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점프하지 않아요. 기존에 달리던 기관차에 새로운 칸이 붙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코스피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반도체 대호황, 둘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에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할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요.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33%예요. 세 개 중 하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10명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동호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중에 3명이 전체 회비의 3분의 1을 내고 있어요. 이 3명이 탈퇴하면 동호회가 유지될까요? 안 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대형주가 버티면 지수는 멀쩡하고 이 둘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거려요. 근데 이 두 종목이 버틴 정도가 아니라 폭발했어요. 왜? AI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터지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 반도체나 되는 게 아니에요.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예요. HBM이 왜 필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당 주방을 상상해 보세요. 손님이 10명일 때는 가스레인지 2개로 충분해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가스레인지 2개로 1000명분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화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AI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AI 전용 초고속 메모리인 HBM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D램 평균 가격이 14.8% 올랐어요. 한 달에 15% 가까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월급이 한 달 만에 15% 오르는 거 상상되세요? 그런 일이 반도체 가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요. 그때도 클라우드 서버 증설 수요로 메모리 가격이 폭등했었죠. 근데 이번 국면은 2018년이랑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2018년은 창고를 더 짓는 수준이었어요. 물건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니까 창고를 늘린 거죠. 근데 지금은 창고가 아니라 공장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동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동안 한국 주식이 왜 싸게 거래됐는지 아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도 한국 기업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30에서 50% 싸게 거래돼요. 왜 그러냐면 주주한테 돈을 안 돌려줬기 때문이에요. 돈 벌어도 배당 안 주고 자사주도 안 사고 그냥 회사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친구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너한테 줄 생각은 없어. 일단 내 금고에 넣어둘게.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에 또 돈 빌려주고 싶으세요? 안 빌려주죠. 한국 기업들이 그랬던 거예요.
정부가 이걸 고치겠다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기업들한테 주주 환원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6년 만에 최고치인 32%를 넘겼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동력은 방산이랑 전력기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발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았어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 도시 하나랑 맞먹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이 노후화됐어요.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나온 길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5천에서 6천으로 가는 구간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테마가 뭐냐는 거죠.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5천에서 6천이면 20% 상승이에요. 이게 그냥 기대감만으로는 안 돼요. 기업 이익이 실제로 늘어나야 해요. 근거가 있어요. 2026년 코스피 전체 순이익 전망치가 기본 시나리오로 379조 원까지 나와요. 과거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해요. 하지만 시장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 5가지를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자 추천이 아니에요.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첫 번째 테마는 유리기판이에요. HBM이 메모리의 속도를 혁신했다면 유리기판은 반도체 포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택배 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점점 정밀해지고 비싸지고 있어요. 근데 상자가 종이 박스예요. 습기에도 약하고 충격에도 약해요. 그래서 특수 강화 케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AI 칩이 점점 정밀해지는데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유리로 만들면 더 정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고 열에도 강해서 성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시장 규모는 2028년에 84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원화로 하면 12조 원이 넘어요.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유리기판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2026년에서 2027년이 본격 양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국내에서는 이 분야 관련 기업들이 파일럿 라인 구축이나 해외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유리기판, 반도체 기판 이런 키워드로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다만 아직 양산 전 단계라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꼭 감안하셔야 해요. 두 번째 테마는 로봇이에요. 피지컬 AI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하면 AI가 화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로봇이 주목받느냐면요.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어요. 트럼프도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압박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예요. 미국에서 공장 노동자 평균 시급이 25달러가 넘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200달러, 한 달이면 원화로 600만 원이에요.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면 리쇼어링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져요. 로봇은 월급을 안 받잖아요. 야근 수당도 없고 실수도 안 해요.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곳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로봇 사업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려면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기대감과 실적 사이의 간극을 잘 따져보셔야 해요. 세 번째 테마는 SMR이에요. 소형 모듈 원전이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해가 지면 태양광은 꺼지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근데 기존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나온 게 SMR이에요. 소형이라서 빨리 지을 수 있고 모듈 방식이라서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으로 SMR을 선택하고 있어요. 국내에도 SMR 핵심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SMR 관련 매출이 향후 몇 년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원전 사업은 정책 변수가 크고 인허가 과정도 복잡해서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도 있어요. 네 번째 테마는 바이오예요.
ADC라고 부르는 항체 약물 접합체가 핵심이에요. ADC가 뭐냐면 항암제의 새로운 형태예요.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 세포도 같이 공격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ADC는 다르게 작동해요. 쉽게 설명하며 기존 항암제가 동네 전체에 살충제 뿌리는 거라면 ADC는 바퀴벌레 있는 집에만 찾아가서 약을 놓는 거예요. 항체가 암세포만 찾아가서 달라붙고 거기에 붙어있는 약물이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ADC 시장이 2028년까지 2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에요. 국내에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요. 다만 바이오는 임상 실패 리스크가 항상 있고 기대와 현실 사이 괴리가 클 수 있는 섹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테마는 방산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발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호주 등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어요. 여기에 우주 발사체, 전자전 장비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방산주는 수출 계약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테마보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편이에요. 다만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이미 주가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5가지 테마를 봤어요. 근데 잠깐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리스크도 명확하게 알고 가야 해요. 첫째, AI 버블 붕괴 리스크예요. AI 투자가 수익 모델을 입증 못하고 줄어들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수 있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80% 빠졌어요. 인터넷이 미래라는 건 맞았지만 기대가 너무 앞서갔던 거죠.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거나 대만 해협에서 뭔가 터지면 외국인 자금이 한 방에 빠질 수 있어요. 셋째, 정책 지속성 리스크예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후퇴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넷째, 추격 매수 리스크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분석 없이 뛰어드는 자금이 늘면 위험해요. 이런 자금은 조금만 빠져도 패닉에 빠져서 던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장세의 본질을 파악하세요. 지금은 실적 장세예요. 실제로 기업이 돈을 버니까 주가가 오르는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꿈만 파는 성장주보다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외국인 수급 방향을 보세요.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코스피가 빠지는 건 거의 공식이에요. 셋째, 테마별 핵심 지표를 챙기세요.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추이, 로봇은 양산 일정, 에너지는 수주 동향, 바이오는 임상 진행 상황, 방사는 수출 계약을 보세요. 넷째, 분산 투자하세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전문가들도 틀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요. 오늘 들은 내용 흥미롭네 하고 영상 끄고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 다음 영상 보러 가는 분이에요. 내일이면 오늘 들은 내용 절반도 기억 안 나요. 일주일 뒤에는 이 영상 봤다는 것조차 까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때 공부해 둘걸. 두 번째 부류요. 오늘 나온 테마 하나라도 메모하는 분이에요.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는 분이에요.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 체크해 두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공부해 둔 게 도움이 됐네. 똑같은 15분을 썼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 건가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테마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서 가져올게요.